나타났고요. 또 크게는 뭐 이렇게 보면 양적 완화라든가 예. 이런 우리가 비전통적인 우린 뭐 경제학 우리 배울 때 절대 안 배운 그런 이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깔리다 보니까 전통적인 통화 또는 재정 정책으로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여기에도 녹아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물가보다 금융 안정의 통화 정책에 방점을 더 찍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저물가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경제학계에서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런 상황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2008년 그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되고 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를 단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 세속적 침체라고 해서 secular stag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1938년도에 이미 나왔던 용어를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었던 그 경제학자분이 다시 살려서 예. 이게 현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현재의 진단 자체가 이제 지금 우리 최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시장 근본주의자적 관점에서 봤던 분들, 그 다음에 테일러라는 분이 얘기했던 2%라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하면은 아주 참 뭐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90년대 예. 그 전의 얘기지. 지금 2008년 이후부터는 그것이 안 맞고 그것이 이제 틀리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물가 2%라는 걸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꼭 유지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너무 낮게 돼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됐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것은 뭔가 일본화가 된다는 건데 일본은 거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이 결코 저물가 디플레에 가까운 0% 이자율로 그냥 계속 인플레이율이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고 이자율도 엄청 낮게 유지되고. 얼핏 듣기로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주저앉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옆으로 횡보죠. 예. 옆으로 횡보라서 그것이 이제 주저앉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을 매입하듯이 예. 돈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을 자꾸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돈이 돌지가 않아서 경제가 계속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1930년대 얘기했던 케인즈가 얘기했던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예. 건데요. 지금 크루그반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미 빠졌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아베노믹스가 얘기했던 세 가지 화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물가를 상승시키고 예, 이렇게 예. 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물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최 고모님, 정작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늘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 언론 보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뭐 이거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가를 재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인데 예. 이게 지금 3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어요. 예. 마이너스 0.1, 0.5 그다음에 오늘 0.7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차관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부분들로 지금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이제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 저물가가 아주 친한 친구가 두 명이 더 있어요. 이 누구를 더 끌어 들어옵니까? 저성장, 저금리가 예. 아주 이 삼저가 무지무지하게 친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제피니케이션이 그 세 명이 그냥 같이 돌아서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빠지면은 진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지금 요번에도 뭐 기저효과 얘기를 합니다만은 작년에 폭염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오른 게 10월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면 8월, 9월, 10월 다 물가 마이너스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물가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손잡고 야 여기 와서 같이 놀자. 예. 그게 저금리,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뭐 관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이 우리 경제에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지적을 좀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그런데 이 꼭 지난달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상승률이 쭉 0%대를 지금 그렇죠. 계속 지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물가 기조가 올해만 놓고 보면 좀 고착화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드는데요.
뭐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아까 이제 우리 최 고문님께서는 좀 그것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 뭐 기저 효과 때문에도 그렇고 작년 폭염, 재작년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농축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거가 이번에는 폭염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좋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분야별로 그 한국은행과 그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예. 분류해서 봤을 때 농축산물은 그런데 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완전히 그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품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디플레이션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농축수산물값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 예.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품목별 등락률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한 가지 이제 제가 물가 지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스파이어스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매년 그 가중치를 이제 지수에 물가 지수 산정에 들어가는 품목 자체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바꾸는 식으로 하는데요. 예. 요거를 제가 그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체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한 물건의 물품이 가격이 오르면은 꼭 그거를 그러니까 브로콜리 가격이 오르면 브로콜리 꼭 나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상추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그 바꾸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하는 쪽으로의 그 가중치를 변경을 빨리빨리 시킵니다. 반영을 해주는 네, 거군요. 예. 금방금방 빨리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네. 늦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서 물가 상승 추정을 할 때 쓰고 예. 한국은행에서도 GNI나 이제 GDP 계산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리얼 GDP 그러니까 실질 GDP 계산하고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뭐 조짐은 최고님 말씀대로 조짐은 가능성은 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다. 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목조목 이 항목별 그 등락률에 대해서 좀 집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 고모님, 물론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경제 지표들이 꼭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저마다의 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번에는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설명이 지금 나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이에 따른 기저 효과 과연 타당하다고 좀 보십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을 보면 수요가 없으면은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 측면에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5.3에서 1.7로 떨어지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이고 예. 공급 측면으로 보면요. 이상하게 전 세계가 굉장히 물가가 안정화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송이라든가 뭐 이 직구 그다음에 IT를 이용한 이 판매 수요들이 있어서 예. 물가가 안 올라요. 그다음에 전 세계 자산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도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초과 세수 발생하는 이런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하니까 이 정책적인 면, 공급적인 면, 수요적인 면을 다 합해 보면은 지금 저물가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8개월 지금 계속 지금 뭐 이 0%대를 가는 것은 일단 굉장히 큰 신호는 보내고 있다. 저물가가 얼마나 나쁘냐면 사실 금융 위기 또는 자산 버블에 버금가는 경제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항상 변할 수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 교수님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둔화될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의 전망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기저 효과라는 거 작년에 워낙 좀 살짝 농축산물에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공급과 그다음에 우리 최고님께 얘기하신 수요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상승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다시 하락시키고 그다음에 고정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을 끌어내려고 하면 일단
돈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예. 실물 자산에 비해서 돈이 많으면은 돈값이 싸진다는 것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래 이익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활동과 생산 활동을 느리게 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 선순환으로 잘 작동하면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만들려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조금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정부의 긴축 정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지난 1년 동안 그게 막혀 있었죠. 예. 국회에서 뭐 막아가지고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513조니까는 9.8% 상승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적용되면은 조금 물가 상승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네. 기업 활동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은 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네. 보조 수단이 좀 같이 가미가 돼야지 물가가 그렇습니다. 좀 끌어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 고모님, 또 네. 과도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언급을 앞서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의 이 국면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좀 분석하는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디플레이션의 원 개념이 뭐냐면요. 2년간 네. 마이너스 물가가 가야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오르는 현상이지.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준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IMF에서 갖고 있는 디플레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작년대 0.14, 올해 0.18인데 0.2 밑으로 나오면 매우 낮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체온 얘기를 하셨지만 저체온증이 일어나는 이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우발성,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든가 뭐 갑자기 추운 데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대사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분비 질환이 있어갖고 그것에 의해서 몸이 떨리거나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거나 심지어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 지금 내분비 질환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는 분명히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물가가 인체에 비교했을 때 물에 뛰어든 경국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 네. 지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네.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아니 하십니까? 굉장히 그 적절하고 좋은 해석인데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간다면 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피의 온도가 올라갈 때는 그거는 그 해열제를 먹든지 아니면 네. 시원한 데 곳에 가면 외부적인 효과로 우리가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체온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분비 문제도 있지만 저체온증이 생기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는 내장에서 피를 흘릴 경우에 네. 피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 혈관 속에 있지 않고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온도가 우리 체온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예. 그다음에 파열된 부분은 이것이 이제 아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함부로 수술하다가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참 그 체온을 가지고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경제학자와 지금 우리 인체를 비유한 그 물가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 고모님, 한편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가 또 하나 나왔죠. 바로 2분기 성장률입니다. 상황이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1이었다가 지금 1.0으로 이제 네. 내려왔습니다만 뭐 예견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종합 성장표거든요. 예. 따라서 그럼 차후에 3분기, 4분기에 지금 0.8, 0.9를 가면 우리의 목표는 2.2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럴 때 사실 이 뭐 인플레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어떤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받쳐주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통화 당국에서 어떤 예. 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밖에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뭐 정책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단기간에 고쳐줘야 되니까 저체온증이라는 것은요
뭐 몇 도만 더 내려가면 심정지 상태에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경제의 종합 성적표인 지금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1에서 1.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 4분기에 더 우리가 뭐 힘을 내서 이건 좀 끌어올려야 되고요. 절대로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길이 1%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예.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우리 경제가 숫자 1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지적을 최고모님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송 교수님, 네. 송 교수님과도 좀 성장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이었습니까? 한은이 전망한 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2%였던 네.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둔화세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달성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OECD에서 데이터를 직접 오늘 구해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2분기 2019년도 2분기 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 0.63.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2.25로 상당히 양호한데 일본은 1.07이고요. 캐나다가 1.32%. 한국은 현재 2.0%, 2.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봐서는 양호한데 지금 미국도 2.28, 그다음에 영국이 1.22%, 포르투갈이 1.69%, 독일이 0.41%로 독일이 상당히 지금 유럽에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태가 이것이 뉴스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예.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은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지금 좀 가라앉는, 특히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과 독일이 같이 가라앉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가장 수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조금 그것이 이제 줄어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들이나 이런 데서는 더욱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월드뱅크나 IMF나 이런 데서도 제발 무역 분쟁 좀 그만하고 이 서로 간의 예. 관세 인하를 좀 하고 무역을 촉진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미중 분쟁에다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참 안 좋습니다. 보무역지위가 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고모님, 한편 뭐랄까요, 항목별로 좀 뜯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조했다. 특히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이런 부분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총 수출이 우리나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 총 수출이 지금 뭐 굉장히 부진하고 9개월째 지금 뭐 계속 수출이 지금 뭐 하락세를 하고 있고요. 예. 예상 밖으로 정부 소비가 많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당시 뭐 상황으로 봤을 때 2분기 때는 돈은 내려갔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걸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설비 투자들이 그래도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0.8% 정도가 좀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자, 뭐 오늘 뭐 체온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저체온증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면요. 졸려요. 예. 잠을 자고 저체온증 왔을 때 잠을 자면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껌뻑껌뻑하고 막 졸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네. 그러려면 깨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흔들고 뭐 옆에 있는 것들을 상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조치를 취해야겠죠. 조치를 취하고 뭐 뺨때기를 치든지 네. 뭐 하고 사람을 깨워야 되는 뭐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쓰고 있는 정책에서는 좀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난 얘기가 이제 준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네. 앞에다가 하나 부사구를 넣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준 디플레이션에 간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졸린 경제를 좀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네. 상당수 언론에서 이 포괄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소개하면서 네. 이 지수가 앞서 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마이너스를 계속 3분기 연속 보였다는 점을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독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유, 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GDP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생산성의 성장성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러니까는 이제 안 좋다고 보는 거고, 특히 예. 이제 모두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 GDP가 디플레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교환 수단인 돈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돈 100만 원 가지고 한 평을 살 수 있던 예를 들어서 돈이 물가 하락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극단적으로 50%가 떨어지면 내년 됐을 때 같은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2평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 더욱더 자꾸 모으려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으로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터가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는 그 지표상의 그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 경제에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여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성장 또 저물가 흐름과 맞물린 지금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라의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법을 좀 각각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각각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 고문님. 네. IMF에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어요. 목표치 2%에 지금 뭐 지속적으로 못 미치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물가의 안정이 가장 한은의 중심적이면 적정한 물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독립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 뭐 우리가 금리 인하하고 뭐 특히 또 뭐 내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최종 목표는 통화량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거든요. 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물가는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한 말씀 첨언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책 그 패키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 중에서 생산량, 아웃풋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실업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걸 삼아야 될지 그 차이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 실업률 멀티플라이어니까 계수인가요? 언임플로이먼트 멀티플라이어라는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웃풋 멀티플라이어를 해봤자 별로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근데 그랬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 실업률을 낮추려면은 사실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돼 버리면 실업률이 높아져 버려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는 지금 IT라든지 이런데 뭐 자동화하고 뭐 이런 거에 뭐 돈을 많이 쓰라고 요구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장기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저는 좀 그 R&D 쪽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거는 늦추고 예. 오히려 재정 확대 정책 중에서 특히 공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적인 소비도 같이 왜냐하면 둘 사이는 항상 그 계수가 같이 플러스 관계가 서로 같이 늘어나는 관계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책 패키지를 선택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집행이 돼야 지금의 이 사고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고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오겠고요. 아침 기온 20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까지 받아 일요일까지 비가 길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